자, 지금 시간이 2019년 5월 5일 오늘 어린이날입니다. 네, 그리고 일요일이죠. 오후 10시 5분입니다. 자, 세미나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코스피를 먼저 볼 건데, 어,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제가 장 마감하고 아마 토요일인가 자료를 올려드렸어요. 올려드렸는데, 음, 사실 이게 월봉을 보면, 예, 지지가 꽤 있거든요. 지금 보시다시피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대충 이렇게 지지들이 쫙 펼쳐져 있고 반대로 저항은 위에 있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저에게 누군가 하방 투자를 하실래요? 그러면 한 2234 정도? 예, 그 근방에 가면 그러니까 적어도 2230선을 넘어가면 그때 가서 하방에 대해서 그러니까 인버스텍스를 사든 아니면 선물 매도를 치든 아니면 풋을 사든 예, 고민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대로 매수를 해봐야겠다. 그러면 사실 2180선 정도 내려오면 매수를 할 수 있는 구조라고 봐요. 그리고 2160선에도 이제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되니까 일반적으로 이제 계산을 할 때 2180선 언더로 예, 주가가 빠진 상태에서 이제 되감는 형태의 움직임이 나오면 일단 매수가 가능한 구조라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죠. 그래서 지금은 매수하기에는 지지보다 높은 위치에 있고 매도치기에는 저항보다 한참 아래에 있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든 아래로 내려가든 지금 상태에서는 그냥 이렇게 움직여도 흥 저렇게 움직여도 흥인 거죠. 그래서 실제로 5월 이 며칠이죠? 5월 2일의 흐름하고 5월 3일의 그 이틀간의 흐름을 보면 하루는 급등했다가 그 다음날 급등했던 것을 대부분 다 만회를 했죠. 여기서 이제 급등이라는 건 시가 대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일 종가 대비가 아니라 예, 시가 대비해서 쭉 올랐다가 그 다음에 그 오른 거를 다 토해내는 그런 형태의 흐름이 나왔는데 실제로 이제 일봉을 보면 올랐다 내린 거지만 월봉을 보면 그냥 움직임이 없는 거예요. 그냥 윗꼬리만 만들어진 거죠. 어, 보통 이제 상승과 하락이라는 요건을 두고 설명을 할 때 전에 기본 세 가지가 있었잖아요. 예, 상승할 때는 고점을 올리고 저점을 올리고 거래량을 줄인다. 그리고 하락을 할 때는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고 거래량을 늘린다. 예,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상승할 때는 양봉, 하락할 때는 음봉. 예,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정의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복잡하게 정의를 하면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니까 예, 경우의 수를 따지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경우의 수를 따지지 않고 일반적으로 이제 봉을 분석할 때 매우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으로 이제 이런 방법을 소개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벗어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고점은 낮췄는데 저점을 올리는 경우, 예, 저점을 낮췄는데 고점을 올리는 경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기본적인 형태에서 벗어나거든요. 그러니까 고점 상승, 저점 상승이 상승의 조건인데 고점은 상승했는데 저점은 하락하는 경우, 예, 이러면 이게 상승인지 하락인지 정의하기 어려워요. 반대로 어, 고점을 낮추고 저점을 낮추면 하락인데 고점을 낮춰놓고 저점을 높여버리면 이것도 애매하다는 거죠. 봉을 분석할 때 현재 봉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다음 봉을 분석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 보세요. 그러면 현재 봉을 분석한다라는 건 현재 봉 자체가 그 전봉 대비해서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느냐라는 거를 가늠하는 거고요. 미래봉을 본다는 거는 지금 만들어지는 봉이 다음 봉이 됐을 때 어떤 조건을 만들어주는지를 보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의 월봉을 보면 고점을 낮췄고 저점을 높였기 때문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죠. 예,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의 봉은. 그리고 이제 주봉으로 넘어가 보면 주봉은 고점을 낮췄고 저점을 높였어요. 이거는 위로 가려는 의지도 있고 아래로 가려는 의지도 있고 양쪽의 의지가 모인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이걸 수렴한다 그러잖아요. 어, 월봉은 위로 갈 수 있는 공간도 더 있고요. 실제로 아래로 갈 수 있는 공간도 조금 더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매도치기엔 아직 충분히 비싸지 않고 매수하기엔 아직 비싸고 예, 월봉은 그런 상태인 거죠. 그래서 방향을 보고 들어갈 수는 있지만 리스크를 보고 들어가기에는 아직은 모호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자, 어, 만약에 이거 만약이에요. 아래로 쳐박아요. 아래로 쳐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아래로 주가가 내려 꽂는다면 예,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걸 한번 그려볼게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모양새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잠깐만요. 조만간 띵글 PC 주식 버전이 나올 거예요. 아직 뭐 저기 PC 버전은 쓰고 계시잖아요. 쓰고 계시니까 신버전을 주식보다 지금 늦게 잡아놨어요. 이미 좀 불편하지만 성능도 부족하고 차트도 좀 생각보다 안 좋은 걸 구매를 해서 퍼포먼스가 좀 딸리는데 일단은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 가상화폐 버전은 조금 이따 나올 거고요. 아마 다음 주 정도 되면 저는 주식 버전을 보게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제가 이렇게 하는 이제 불편한 행동들은 많이 개선이 될 거예요. 지금은 일일이 이걸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게 그리지 않아도 되는 PC 버전 프로그램이 나올 거라서 나오면 이제 앞으로 이제 이런 방송들은 두 개 다 활용을 해서 할 거예요. 그러니까 키움이 좋은 부분이 있고 키움에서 전혀 안 되는 기능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나오면 설명을 해드릴게요. 보시면 자, 이게 현재봉이에요. 이게 현재고 이게 미래예요. 자, 여기서 질문. 전봉의 저점이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전봉. 예, 여기를 A라고 할게요. 자, A의 저점이 무너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A의 저점이 무너졌을 경우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죠? 첫 번째는 지지 아래로 내려가죠. 예, 첫 번째는 지지 아래로 내려가요. 그러니까 지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된다는 거죠. 지지 아래로 내려갔을 때가 매수의 기회가 되는데 문제는 전봉의 저점을 붕괴하잖아요. 전봉의 저점을 붕괴하는 건 지지와는 또 다른 개념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차트를 사용하시면서 굉장히 많이 겪으셨을 거예요. 이제 지지가 있어도 전통의 저점이 무너지는 순간 전혀 다른 일들이 막 일어나요. 반대로 저항이 있는데 전통의 고점을 넘어버리면 이게 막 폭등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저항이 있는데 왜 폭등하지?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지지와 저항의 문제와 그다음에 전고점, 전저점의 문제는 전혀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인가 올려놓은 글에 그런 글이 있어요. 어, 주가를 움직이는 원인은 한 가지가 아니라고. 주가를 움직이는 원인들이 다양한데 우리가 한 가지 기준을 통해서 접근을 하면 잘 맞을 땐 정말 귀신같이 맞는데 꼭 내가 투자했을 때 안 맞아요. 신기하게 내가 관찰하고 공부할 때는 정말 이렇게 맞아도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잘 맞거든요. 그래서 잘 맞는다고 돈을 딱 투자했더니 그때 딱 안 맞아요. 그런 일을 겪게 되면 이제 본인이 공부하는 방법에 대해서 회의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 맞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가상화폐 쪽에 사람들이 굉장히 줄어들고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격은 계속 오르는데 어, 보기에 분석이 안 맞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쉽게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건 안 맞아.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어쨌든 그분들의 판단은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건 결과에 갖다 놓고 결론을 내면 판단을 내면 쉽게 결론이 나니까요. 오래 생각하지 않는 거죠. 어,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니 원인이 여러 가지다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내가 모르는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가 시작인 거예요. 내가 만들어 놓은 방법론이 정말로 잘 맞는다가 아니라 애초부터 주가를 움직이는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들은 굉장히 많다. 그죠? 그 중에 일부를 해석할 수 있는 로직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해석하는 범위가 일부이기 때문에 전체가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요인이 들어올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둬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론을 개별적으로 쪼개는 거예요. 그 책에 보시면 봉을 해석하는 방법과 가격을 해석하는 방법과 시간을 해석하는 방법과 거래량을 분석하는 방법과 관계를 분석하는 방법이 다 나눠져 있는 거는 그런 이유입니다. 예. 각기 가지고 있는 고유한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잘 맞을 땐 기가 막히게 잘 맞지만 안 맞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 안 맞는 순간이 왔을 때 어차피 그 방법으로는 해석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방법에서 그 요인들을 찾아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다양하게 만들어 놓는 거죠. 자, 지금 상태에서는 고점 밑에 저항이 있고 저점 위에 전저점 위에 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지 저항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거죠. 모두. 그런데 만약에 지지를 누르면서 전저점을 깨거나 아니면 저항을 들면서 전고점을 넘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죠. 어떤 일이.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붕괴합니다. 붕괴하게 되면 A가 무너질 거잖아요. A. A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세요. A가 무너졌을 때 그 다음 시나리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이게 7월이에요. 7월. 7월 달에 6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 7월 달에 6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 하락이 오는 거죠. 그죠? 7월 달에 6월 달에 고점을 넘지 못하면 하락이 오는 거예요. 7월 달에 6월 달에 저점을 붕괴하면 하락이 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제 머릿속엔 하락이 온다면 7월 달에 오겠죠. 그죠? 하락이 온다면 7월 달에 올 거잖아요. 근데 그게 낮은 지점에서 올지 높은 지점에서 올지는 몰라요. 만약에 7월 달에 하락이 오지 못하면 고점은 8, 9, 10이니까 11월 달이나 가야 하락이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차피 상승 사이클 안에 있는 거예요. 상승 사이클 안에서 주가가 내리는 건 조정의 성격을 갖는 거지 하락의 성격을 갖는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하락, 지금의 그 주가가 내리는 건 하락의 성질보다는 아직은 조정의 성질이 더 강한 거죠. 아직은. 어, 지금 막 윗골이다 그러면 막 빠지고 그래도 어, 인버스는 안 사고 있어요. 예. 예전에 2018년도, 2017년도랑 2018년도에는 레버리지를 제 기억에 안 샀던 것 같아요. 예. 2018년도에는 1년 내내 인버스만 샀어요. 레버리지를 사본 기억이 없습니다. 그때 막 주가가 2,400, 지수가 2,400 넘어가지고 막 왔다 갔다 할 때였는데, 예, 그때도 그냥 계속 인버스만 샀어요. 근데 지금은 인버스를 안 사는 거죠. 왜냐하면 이미 상승으로 넘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확실하게 떨어져 준다라는 메시지를 받지 않는 이상은 인버스 쪽으로 베팅하기에는 부담이 있어요. 아, 만약에 지난달 저점 A를 깨게 되면 저투는 횡보해요. 저투는 상승하다가 이렇게 횡보합니다. 그죠? 상승하다가 횡보를 하죠. 자, 바닥은 여기에요. 바닥은 여기 X라는 자리가 현재까지 바닥이고 지금 만들어진 저점 중에 지금 올라가면서 발생한 거는 이 친구, 이 A가 올라가면서 만들어진 저점 중에 꽤 높은 위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럼 만약에 A를 붕괴했어요. A를 붕괴해서 저점이 이렇게 쭉 내려가요. 그리고 5월 달에 만들어진 저점을 6월 달에 지키면 어떻게 될까요? 6월 달에 지키면. 자, 5월에 저점을 여기 Y라고 하자고요. 그럼 Y를 6월 달에 붕괴를 안 했어요.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투는 올라갑니다. 당연히 저가 투자 심리도는 올라가게 되겠죠. 예. 그리고 저가 투자 심리도가 올라가면 저가는 최고치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A보다 높아야 돼요. A보다 높아져야 됩니다. 즉 5월 달에 저점이 A보다 낮아도 6월 달에 저점이 Y보다 높으면 다시 A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꽤 높아요. 만약에 5월 달에 양봉이 난다. 5월 달에 양봉이 나서
6월 달에 5월 달에 고가를 깨면 어떻게 될까요? 다시 최고치가 되겠죠. 고가 투자심들은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최고치가 될 겁니다. 그러면 4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가를 다시 넘을 수도 있어요. 시간은 위로 가요. 시간은 위로 간다고요. 주가는 아래로 갈 수 있지만 시간은 위로 가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예, 내려갔다가 감아 올리면 하방에 배팅하면 갇혀요. 하방에 배팅을 하면 갇히게 되기 때문에 예, 갇히면 방법이 없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돈을 번다가 아니라 갇히지 않는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저는 투자를 하면서 갇히기 싫은 거예요. 자유롭게 아니면 도망가고 좋으면 버티고 이렇게 하고 싶은 거지. 좋으면 돈을 벌고 아니면 왕창 잃는. 근데 돈을 잃을 때도 방법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도 없고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고 싶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게 설사 내린다고 해도 아직은 인버스에 투자하기에는 두려움이 있어요. 예. 예전에 인버스를 살 때 두려워하지 않았거든요. 예. 작년에 막 3월 달에 막 인버스 막 사모으면 그 같이 카톡 하시는 분들이 그걸 왜 사냐고 물어봤어요. 왜 사냐고. 그때 가격이 5,800원대였으니까 예. 8,000원대까지 한 제가 본 가격으로는 8,000원대도 받기 때문에 5,800원대에서 산 거는 정말 잘 산 거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그거를 살 때는 사람들이 그걸 왜 사냐고 물었고 6,200원대 사신 분도 물렸다고 괴로워하시던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인보스를 들고 있고 싶지 않아요. 지금은 이 설사 빠지더라도 어, 더 낮은 지점에서 인버스를 살 수는 있을지언정 예, 지금과 같은 구조나 지금과 같은 시간의 형태를 가지고 있으면 사실 인버스에 투자하고 싶은 생각은 거의 안 들어요. 그래서 지금 월봉은 차라리 밑으로 빠지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예요. 예, 밑으로 빠지면 사고 싶은 생각이 있다. 근데 지금 상태에서 사라면 별로 사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낙폭 과대를 잡고 싶은 거지 예, 이게 그냥 올라간다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지금 상태에선 아래로 확실하게 쳐박아야 매수 한번 해볼 만하다라는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아래 꼬리를 언제 감을 거냐? 그건 저도 몰라요. 만약에 내려간다 그러면 아래 꼬리가 언제쯤 감을 수 있을지는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냥 보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주봉으로 가볼게요. 주봉의 문제점은 거래량이 늘었다라는 거. 예, 이 거래량이 위에 있어요. 이렇게 메뉴에 있습니다. 이게 사실 거래량을 분석할 때 제일 안 좋은 모습이에요. 거래량이 맨 위로 올라가는 행위는 대부분 하락을 뜻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상태는 그렇게 썩 좋은 상태는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을 보면 자, 시간을 한번 볼게요. 시간을 보면 지금 다음 주까지 하락 시간이에요. 다음 주까지. 네, 이렇게 다음 주까지 하락 시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번 주에 저가를 다음 주에 깨면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지죠. 예. 근데 이제 최저가 모드가 만들어질 때 최저가 모드를 이제 벗어나는 방법이 양봉, 그죠? 양봉, 그 다음에 거래량을 맨 밑에 두는 거.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케이스고, 마지막에는 시간을 벗어나는 거.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 거죠. 다시요. 최저가 모드나 최고가 모드가 있을 때 이걸 일방적으로 그냥, 이건 무조건 이렇게 간다고 생각할 게 아니라 세 가지 조건을 따져야 된다고요. 최저가 모드가 잘 안 가는 상황. 세 가지. 첫 번째, 양봉. 그죠? 양봉이 나면 잘 안 가요. 두 번째, 시간이 다 됐을 경우. 그러면 그냥 투자 심도를 들어버리면 최저가 모드가 없어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거래량이 맨 밑으로 깔릴 때. 이거는 이제 투매가 나오지 않아서 못 가는 거죠. 반대의 경우는 최고가 모드가 됐을 때 못 가는 케이스도 있는 거죠. 어, 이번 주에 양봉이 떴어요, 사실. 양봉이 떴는데 아래 꼬리는 없고 윗꼬리만 있어요. 신기한 건 다우는 잘 올랐죠. 사실 다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잘 올라왔어요. 그리고 야간 선물도 한 1.2폰가 3폰가 올랐으니까 갭상승을 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는데 어, 자고 났더니 북한에서 미사일을 살짝 쏴놔가지고 지금 이제 변수가 생겼어요. 그러니까 거기다 이제 월요일 하루가 더 있잖아요. 우리는 금요일 날 장이 끝나고 나서 월요일이 휴일이고요. 7일 날 장을 오픈하는데 지금 월요일에 변수 더하기에다가 이제 북한 미사일까지 얹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 오늘의 세미나는 그다지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야간 선물의 값을 적용을 해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야간 선물의 값은 이틀치를 반영한 게 아니라 아마도 하루치를 반영한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하루의 움직임과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이랑 북한 사이에 그런 미사일 이슈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석을 할 거냐의 문제가 이제 장에 반영이 될 텐데 그것까지도 한번 지켜본 뒤에 좀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금요일 날 외국인이 거의 8천억 가까운 돈을 선물 매도를 쳤잖아요. 그걸 그게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얘네들은 미사일을 쏜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구나. 예, 미사일을 쏜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한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든 거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미사일이 악재로 작용을 하게 된다 그러면 주봉의 전저점이 무너지게 될 거잖아요. 그럼 주봉의 전저점이 무너지면 이게 최저가 모드에 해당이 되는 거죠. 주봉은 최저가 모드에 해당이 되니까 2120선이 무너져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논리로 따지면 2120.93이 무너져야 돼요. 예. 그러면 월봉에 지금 지지가 있는 것 중에 거의 마지막 지지까지 내려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지금 상태에서 만약에 주봉의 전저점이 무너진다면 월봉의 지지가 저렇게 많이 있지만 주봉의 최저가 모드에 의해서 4월 달이 아닌 3월 달에 저가까지 내려가야 되는 그런 이슈가 생기는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 가격이랑 그 다음에 시간이랑 거꾸로 노는 거예요. 월봉은 시간이 상승 시간 내에 지지가 다 그 자리를 막고 있는데 반대로 주봉은 그 지지를 뚫고 내려가서 2120을 찍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힘을 몰아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만약에 2120선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주봉의 저점이 무너지게 된다면 일단은 발을 빼는 거예요. 매수 전략을 가지고 있는 건 발을 빼고 월봉에서 지지를 받는 상황이 눈으로 확인되기 전까지는 살짝 관찰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서 그냥 올라간다? 뭐 그럼 하는 수 없는 거죠. 예. 그냥 올라간다 그러면 하는 수 없는 거예요. 예. 저걸 왜 못 샀어? 예. 안 사는 거죠. 중요한 건 오르고 내리고가 아니라 그 상황이 명확하게 나한테 이해가 됐느냐예요. 나한테 이해가 돼야 거래를 하는 거죠. 내가 지식이 부족하고, 내가 지혜가 부족하고, 내가 용기가 부족해서 못 사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예, 그건 지혜를 가지고 있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용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시면 되는 거죠. 본인이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면 사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못 사는 거죠, 저처럼. 음. 근데 내가 못 샀는데 결과가 좋게 나왔어. 그건 저랑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뭐라 그러죠? 너무 엄격하세요. 어, 야구를 하는데, 야구요? 야구를 하는데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있어요. 스트라이크 존. 그 스트라이크 존으로 공이 들어오면 스윙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스트라이크 존이라는 게 딱 하나의 지점을 뜻하는 게 아니라 존이잖아요. 존.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을 마치 점이라고 생각한다고요. 예, 영역이기 때문에 그 영역 안에서 어디로 들어올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영역 안에서도 어떤 공이 들어올지, 어떤 속도로 들어올지에 따라 다 달라요. 직구로 들어올 건지, 커브로 들어올 건지, 슬라이더로 들어올 건지, 너클볼로 들어올 건지, 예? 투심 패스트볼로 들어올 건지 경우의 수를 다 따져야 되는 거죠. 어떤 공은 160km가 넘고 어떤 공은 120km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중에 내가 칠 걸 골라야죠. 예. 자,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전체적인 상황이라는 건 투수를 보는 거죠. 투수의 상황을 파악하는 거죠. 컨디션을. 저 친구는 커브를 잘 던지는 애야. 저 친구는 승부수로 슬라이더를 던져. 그죠? 뭔가 그 구조가 가지고 있는 그 투수가 가지고 있는 많은 데이터들이 있다고요. 그 데이터를 가지고 추측해서 예, 내가 치고 싶은 공을 골라내야 돼요. 그래서 나는 슬라이더만 칠 거야. 그러면 주구장창 슬라이더만 기다리는 거예요. 커브가 들어오면 포기하는 거죠. 직구가 들어와도 포기하고. 예, 그리고 슬라이더가 들어오면 치는 거죠. 스윙을 해서 죽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면 그냥 삼진 당하고 8명의 순서를 지나서 한 사이클을 돌아서 다시 나에게 기회가 오면 그때 다시 또 시작하는 거예요. 야구에서 3타수 1안타. 이게 이제 3할 3푼 3리를 타는데 3타수 1안타를 치면 대박이에요. 대박. 그러니까 3타수 1안타라는 거는 한 경기에 타석을 3번 정도는 설 수 있거든요. 미니멈으로. 예, 그러면 매 경기 안타를 친다는 얘기예요. 매 경기에 안타를 치는 사람은 없어요. 야구의 신 이치로도 예, 무안타로 마감하는 경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공을 걸러내면 사람을 낮게 평가해요. 오히려 볼이 들어와도 쫓아가서 안타를 쳐야 되고, 그죠? 슬라이더를 기다렸는데 커브가 들어오면 대응해서 안타를 쳐야 된다고 믿어요. 상대방 투수가 공을 확 던졌는데 내가 봤을 땐 볼 같았단 말이에요. 근데 미트 속에 딱 들어갔을 때 심판이 스트라이크라고 외치면 그 타자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 쳤어야 됐는데 그 생각을 해요. 맨날 그런 식인 거예요. 스트라이크라고 판정이 나면 쳤어야 됐는데라고 생각하지만 정작 공이 들어올 땐 못 쳐요. 왜냐면 본인이 기다리던 공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기다리지 않은 공이 들어왔다고 해서
그게 내가 그 당시에 한 판단을 다 뒤집어 버린다고요. 아, 샀어야 되는데. 아, 샀으면 돈 벌었는데. 정작 그런 일들은 매번 발생하잖아요. 매일, 매주, 매월 발생해요. 네. 근데 정작 지금 당장은 판단을 못 해요. 똑같은 일이 매번 벌어지고 있지만 네. 항상 지나고 나서 아, 뭐뭐 했어야 됐는데, 뭐뭐 했어야 됐는데가 전부예요. 무슨 일이든 어, 저는 타석을 한번 놓쳤어요. 예. 타석에 계속 서 있었어요, 저는. 계속 서 있었는데, 어, 제가 잘못 본 거죠. 인정해요. 그래서 사실 돈 빼버렸어요. 열받아서 돈을 빼버렸어요. 어, 그러니까 제가 지금 5월이니까 한 1년 반 정도 지켜봤거든요. 1년 반 정도 지켜보면서, 그러니까 지금 특히 비트코인의 흐름을 거의 1년 반 내내 지켜봤거든요. 지켜보면서, 어, 약간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어요. 예, 다르다라고 느끼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입장에서도 조금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공을 골라내는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죠. 예. 제가 공을, 아니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상화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의도가 아니고요. 아,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음, 프로그램을 저는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이잖아요. 예. 저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팔아야 되는 사람의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가장 안전하게 팔 수 있는 방법은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인 거죠. 가장 안전하게 파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가장 잘 파는 방법이 아니라 가장 안전하게 파는 방법을 먼저 선택했다고요. 이걸 이 뜻을 좀 잘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제가 주봉이나 일봉 거래를 하면 맞을 때도 있고 틀릴 때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일본 거래나 주봉 거래를 하면 지금과 같은 경우에 주봉 거래를 한 사람은 거의 돈을 벌었잖아요. 왜냐하면 지금의 흐름은 주봉을 계속 타고 가는 흐름이니까. 근데 만약에 하다가 물렸어요. 예? 거래를 하다가 물리면 그 물렸을 때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거래를 하다가 물리면 그 거래를 했을 때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렸을 때도 어떤 식으로 빠져나오는지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예, 그대로 실행을 해서 빠져나올 거잖아요. 근데 그 대안이 아직 안 보여요. 그 대안이 아직 잘 안 보인다고요. 지금의 가상화폐 흐름을 보면 움직임이 어, 굉장히 직선적이랄까? 예. 그러니까 대안을 갖기 어려운 형태의 구조로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대안을 만들 수 없도록. 그러니까 대안이 없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돈을 버는데 대안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에게는 틈이 없는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요. 그래서 계속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이 돼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삼성생명 주식을 들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저는 투자가 본업이 아니니까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계속 거래를 하는 건데 물려 있어요. 예, 지금 삼성생명 주식을 사서 물려 있는데 물려 있는 거에 대해서 별로 걱정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애초부터 그런 거에 대한 대안들이 다 세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전에 이미 모든 대안들이 만들어져 있고 어쨌든 그게 수익으로 결론이 나든 손실로 결론이 나든 대안을 가지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로지컬한 흐름대로 들어가고 보유하고 정리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이렇게 겪는데 지금 가상화폐 쪽은 그런 게 조금 그런 방식으로 접근하기에는 음, 조금 어렵다고 할까요? 예,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 관찰을 하면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할 거냐. 예를 들면 그냥 손절하라고 안을 주는 게 맞는 건가. 이제 그런 부분에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손절하라고 프로그램상에서 사인을 내면 그게 제일 간단할 수도 있어요. 예, 제일 간단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만들면 신뢰도가 낮아지겠죠. 단돈 만 원이 아니라 이전에 처음에 제가 고팍스인가? 그걸 가지고 처음에 계좌를 터가지고 한 두어 번 거래를 했을 거예요. 테스트를 하느냐고. 예. 그때 드래곤차님인가? 그분이랑 얘기를 할 때도 그랬어요. 만약에 올해 상승을 한다면 어제가 바닥이었어야 된다고. 그래서 그때 매수를 했었거든요. 비트코인을 샀었는데 제가 산 날 무너졌어요. 제가 산 날. 그러니까 어, 제가 매수한 날 툭 떨어진 거죠. 결국엔 이틀 정도 지나서 이익을 내고 팔았는데 그때도 이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이렇게 무너지면 답이 없는 거라고. 그때가 제가 기억하기에 비트코인이 720만 원대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당시에 팔고 나서 오히려 더 올랐어요. 오히려 더 올라서 예, 예. 그러니까 더 올랐다고요. 제가 팔고 나서도 더 올랐어요. 근데 뭐 그 후에는 제가 알기로 막 하루에 20% 오른 적도 있어요. 그 10월 15일 날 테더 사태 때는 막 그렇게도 올랐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도 되게 일관된 거였잖아요. 아니라고. 예, 이건 전혀 사고 싶은 생각이 안 든다고. 근데 지금은 사실 올라가도 상관없는 구조예요. 그때처럼 오르면 무조건 떨어져요. 이거는 떨어지는 게 정상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그런 상태가 아닌 거잖아요. 지금은 전혀 올라도 문제 없는 구조예요. 문제는 제가 기다렸던 타이밍에서 아래 꼬리가 없었던 거죠. 그게 제일 아쉬워요, 사실. 예. 그러니까 저는 그 달에서 슬라이더를 기다렸다고요. 슬라이더를 기다렸는데 들어온 공은 직구가 들어온 거죠. 그래서 난 직구는 안 쳐 하고 포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삼진을 당한 거고 지금 그냥 삼진 당해서 넋놓고 보고 있는 거죠. 근데 조금 그렇게 움직이면 진짜 까다로운 거예요. 그러니까 분석하는 방법에 따라 사람들이 다 생각이 다르겠지만, 예, 그러니까 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게 코너옥이 장난이 아닌 거죠. 완전히 그 볼과 스트라이크 사이에 완전히 걸쳐서 딱 고기로만 공이 들어오면 저걸 찬스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예, 스트라이크를
기다리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와, 저 공을 스트라이크라고 생각해? 라고 의구심이 들 정도로 굉장히 완벽하게 코너오게 돼서 들어왔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렇게도 핸들링을 하는구나, 이 바닥은. 이게 저건 정말 작정하지 않으면 저렇게, 그러니까 코너옥이 뭐 이거는 그 제 기억에 그때 아래 꼬리가 거의 엄청 짧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치면 병살이 날 정도의 그런 완벽한 코너옥으로 공이 들어오니까 저걸 보면서 내가 쳐야 되나? 계속 그 고민을 한 거예요. 저걸 내가 쳐야 돼? 쳐야 돼? 오히려 그 삼성생명은 대놓고 돌직구를 던져요. 걔네들은 그냥 가운데다 공을 던져. 지금 삼성생명의 모습은 그렇거든요. 그냥 가운데다가 던져요. 너 쳐보고 싶으면 쳐봐요. 근데 공이 겁나게 빨라. 한 158km 정도 되는 직구를 그냥 대놓고 던지는 거예요. 예. 치면 파울플라이죠. 못 밀어내는 거예요. 공이 너무 빨라서. 예. 근데 가운데다 그냥 대놓고 던져요. 그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코인의 움직임과 그런 지수의 움직임에서 차이를 느끼는 건 뭐냐면 조금 코인 쪽은 일방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흐름을 견제할 수 있는 주체가 있다면 저렇게 그리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게 좀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저렇게 그리는데 그게 전 세계가 일사불란하게 그려지는 거잖아요. 달러, 뭐 일본, 한국 할 거 없이 전 세계의 코인 시장이 거의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라는 거는 어, 조금 의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어, 프로그램의 문제는 어떤 프로그램이든 다 똑같이 갖고 있고요. 그거는 개선을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그리고 해석에 따라 대응을 어떻게 할 거냐가 개선의 대상이지, 로직은 사실 개선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예. 로직은 그냥 수식인 거죠. 예. 로직은 그냥 수식인 것 뿐이고, 그 수식으로 주가를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건 세상에 그런 프로그램은 애초부터 존재할 수도 없고, 존재해서도 안 되는 거죠. 예. 그런 게 있다면 저 프로그램을 뭐하러 만들어요? 그냥 투자해서 돈을 벌면 되지. 그러니까 그런 취지는 아닌 거예요. 그런데 확실히 대응 논리는 조금 더 예,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로직도 추가를 해야 될 거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면 어, 일단은 그 대응 논리 속에는 예, 투자자에게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부분들도 포함을 시켜야겠죠. 왜냐하면 돈을 벌고 싶어하는 욕구가 훨씬 큰 거잖아요. 예, 가상화폐나 가상화폐라는 투자 상품을 통해서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돈을 관리하고자 하는 욕구에 비해 현저하게 크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예, 위험 감수를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겠죠. 계속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고도화가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거래하면 무조건 돈을 벌어가 아니라 여기서 거래를 하고 싶다면 어느 정도의 위험 부담을 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예, 공유해 주는 거죠. 음, 이제 기본적으로 띵글 프로그램은 최악을 고려해요. 차악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최악을 고려한다고요. 프로그램 자체가 최선을 고려한 게 아니라 최악을 고려해서
해석하도록 접근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최선은 오른다잖아요. 최선은 오른다예요. 근데 최악은 내린다거든요. 예. 그러면 어디까지 내리면 끝이야? 라는 게 띵글이 가지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철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떨어져서 여기까지 떨어지면 끝이니까 여기서 사면 더 이상 잘 안 떨어질 거야. 라는 게 기본 취지인데, 예, 지금의 가상화폐의 흐름을 보면 그런 부분과는 사뭇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꽤 많이 보이기 때문에 가상화폐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금 더 공격성이 좀 포함이 돼야, 예, 거래를 하는 사람들에게도 어느 정도 좀 답답함을 해소할 수 있겠죠. 이제 반대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거래하면 손실이 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사용자에게 확실하게 전가시키는 거죠. 네, 그걸 알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는 거니까요. 하여튼 조금 더 제 입장에선 관찰이 필요하고요. 어차피 지금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을 가지고 계속 관찰하면서 계속 고도화를 해야 되죠. 이제 문제점이라고 판단되는 부분이 무엇이고, 예, 그런 부분들.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사실 접근하는 건 저는 거의 다 월봉 거래거든요. 예, 가장 기본이 월봉을 보는 거예요. 거의 변하지 않는. 예, 그렇게 거래를 해야 물렸을 때 보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 거래를 하거나 일본 거래를 하면 돈이 벌릴 때는 잘 벌리는데 물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요. 예, 그런 게 실제로 경험을 해보면 굉장히 고통스러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수익이 났을 때의 상황만을 고려해서 물렸을 때는 무조건 손절 외에는 대응 논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예전에 2018년도 초반에 사람들이 물타기 하다가 다 작살난 것처럼 물을 탈 때도 전략이 있어야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이 턱없이 부족한 거죠. 음, 그래서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거래를 하는 방식도 롱으로 접근을 하는 거죠. 시간을 충분히 이용해서 내가 시간을 이용해서 충분히 방어할 수 있도록, 예, 전략을 짜고 그렇게 접근하는 건데, 최근에 한 4, 5개월 정도의 가상화폐 흐름을 보면서 조금 느낀 건, 아, 이렇게 그려? 예, 그 생각이 좀 사람 열받게 하는, 예, 그런 흐름이 분명히 있었어요. 그걸 매일매일 봤기 때문에. 이제 그런 흐름에 대해서 접근할 수 있는 논리가 과연, 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는 아직은 조금 생각이 필요한 것 같고, 특히 거래 내역이 없잖아요. 예, 가상화폐 쪽에는 뭔가 공증된 정보의 유통망도 없고, 예, 그 다음에 거래 주체별 매매 내역도 없어서 사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약간 뜬구름 잡는 듯한 상태에 남아 있는 거는 사실이에요. 예. 그거를 단순하게 접근해서 이렇게 이렇다 저렇다 정의 내리기는 쉽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하면 그거를 해석할 수 있을 만큼의, 예, 충분한 자료가 이제 제게는 확보가 안 된 거죠. 그래서 최근에 제가 접근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 가상화폐 자체의 본질적인 면을 좀 들여다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고요. 어차피 변동성이 꽤 큰 상품인데 어, 사실은
코스피 종목보다 제가 보기엔 가상화폐 종목이 더 많거든요. 그게 좀 이상하게 느껴져요.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에 상장된 종목이 잠깐만요. 코스피 상장 종목이 몇 개나 될까요? 코스피 상장 종목 수. 코스피 상장 종목 수가 2017년 말 기준으로 코스피가 774개고 코스닥이 1266개니까요. 좀 넘거든요. 2000개가 좀 넘어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마켓, 코인 마켓 거기에 있는 종목 수하고 별반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이 열린 지 지금 30년이 넘었는데, 그죠? 우리나라 상장, 그러니까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그러니까 증권 거래 시장이 만들어진 지 30년이 넘었는데, 우리나라의 코인 시장이 만들어진,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코인 시장이 만들어진 거는 2009년인가? 그때부터 가상화폐라는 게 생겼으니까 10년 정도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10년 정도 안에 지금 2000개가 넘는 종목들이 어쨌든 거래가 되고 있는 거죠. 그게 상식적으로 보면, 예,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상장을 하는 조건도 그렇고, 거래를 하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들의 상황을 살펴보면, 어, 이렇게 표현하면 안 되지만, 그냥 딱 네 글자로 정리를 한다 그러면, 무법천지라고 느껴져요. 무법천지. 예. 시장을 규제하거나, 투자자를 보호하거나, 그럴 수 있는 장치가 전혀 되어 있지 않고요. 그리고 해당 코인이 얼마큼 지속될지,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성과를 낼지에 대해서도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데이터라든가 그런 것들이 거의 없어요. 단지 거래를 하면 돈이 되고, 예, 돈을 버는 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시장에 들어와서 거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보면 어차피 거래 시장으로서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나름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런 거래 시장이 아닌 투자 상품으로서의 매력은 정말 있는 걸까? 라는 의구심은 드는 거죠. 어, 경마장이나 예전에 경륜장? 예. 그 광명의 스피돔이라고 자전거로 그 경마처럼 경주를 하는 예, 그런 장소가 있는데 놀러 가본 적이 있어요. 와이프를 데리고 그 스피돔에 놀러 가서 정말 표를 끊고 예, 이제 배팅을 한 거죠. 배팅을 하면서 그 안에 이제 앉아가지고 실제로 구경을 해본 적이 있는데 결승선에 그 선수가 이렇게 들어오잖아요. 그 들어올 때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쌍욕을 퍼붓습니다. 쌍욕을 퍼버요. 그러니까 1등으로 들어온 사람을 환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배팅한 사람이 승리하지 못할 경우에 막 욕을 막 퍼버요. 근데 사실
그것도 투자거든요. 그 어떤 사람은 그걸 도박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뭐 보면 뭐 쌍승식이 있고 뭐 여러 가지 계산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거기서 보면 거기에 나오는 선수들이 제가 알기로 20명이 안 돼요. 20명이 안 된다고요. 거기에서 뛰는 한 경기에 뛰는 선수가 20명이 안 돼요. 그 20명도 안 돼. 10명도 안 됐던 것 같은데. 그 안에서 1등을 고르는 거예요. 그 안에서 1등을 고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상화폐는 2,000개가 넘잖아요. 그 2,000개가 넘는 것 중에서 제대로 된 놈을 골라내야 되는 건데 그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가 특히 의문이고요. 이미 이제 검증된 메이저들이 있잖아요. 10개 정도? 예. 그런 종목을 일단 딱 걷어내고 그럼 그 나머지 종목에서 과연 살아남을 수 있는 그 중에서 메이저로 올라갈 수 있는 코인을 우리가 골라낼 수 있는 그런 역량이 있느냐. 그런 부분도 한 번쯤은 고민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식이 부족하다라고 사실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가상화폐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부를 하고 있는 건데, 즉 그런 부분을 떠나서 단순하게 거래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위 이제 펌핑이라고 표현하는 그런 단어들이라든가 그런 류의 흐름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도 사실 그런 부분까지는 고려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죠. 그거는 돈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거라서 돈에 의해 일방적으로 만들어지는 건 돈으로 그 순간적으로 만드는 거기 때문에 추적할 수 없어요. 그걸 추적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게 잘못된 거고요. 예. 근데 그런 돈으로 펌핑이 불가능한,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조작이 최대한 가능하기 어려운 그런 가상화폐를 거래 대상으로 어, 지정하고 그거를 제대로 분석하는 건 제 입장에서는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반대로 그런 다양한 알트코인 중에서 뭐 하루에 막 쭉쭉 올라갔다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상품들까지 해석하기에는 음, 그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만약에 프로그램을 쓰시게 되더라도 예, 그런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코스닥에 등록된 종목들도 약간 알트코인하고 가상화폐처럼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우 많아요. 왜냐하면 아주 작은 돈으로도 매집이 되니까요. 매집이 된다라는 거는 어, 힘의 균형이 무너졌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힘의 균형이 무너지면 차트라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 차트는 힘의 균형이 어느 정도 팽팽할 때 의미를 지니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르려는 자와 올리려는 자의 힘이 어느 정도 균형 관계를 가지고 있어야 예, 차트가 제대로 된 힘을 발휘하는데 그게 일방적으로 될 때 완전히 한쪽의 힘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 예, 차트는 사실 그닥 큰 의미를 지니기가 어려워요. 특히 그런 돈의 흐름에 대한 데이터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더더욱 깜깜이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분명히 투자자분들이 감안하셔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단돈 10,000원이라도 들어가야 보완이 된다. 거래는 해야죠. 예, 거래를 안 하고 프로그램을 팔 수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진 않아요. 지금이 상승장이라고 하더라도 예, 지금은 그다지 접근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원하는 구조에 오면 다시 계좌에 돈을 넣을 거예요. 돈을 넣고 다시 시작을 해야죠. 그때가 언제 올지는 좀 기다려 봐야겠지만 뭐 길지는 않겠죠. 긴 시간이 걸리지는 않겠지만 지금은 오르든 내리든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그러니까 제가 사람들에게
전달하고 설득하고 예, 그렇게 접근하고 있는 그 분명한 취지가 있는데 그 지금 상태는 그 취지에 벗어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접근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제가 만들어 놓은 그런 기본적인 룰을 제가 어기는 꼴이 되는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이 프로그램도 그렇고 제가 접근하는 방법도 그렇고 큰 돈을 벌자가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가상화폐에 제대로 투자를 하면 큰 돈을 벌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부분은 마치 옵션 거래하는 것처럼 예, 큰 돈을 벌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만큼 변동성이 존재하니까. 하지만 그렇게 큰 돈을 버시기 위해서는 충분한 준비가 함께 수반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꼭 합니다. 예. 그큰 돈을 벌기 위해선 그 큰 돈을 벌기 위해서 충분히 준비가 되어야 돼요. 예를 들면 돈을 날려도 아무렇지 않게 생각할 수 있는 예. 그런 경제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돈을 잃으셔도 충분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담력도 있으셔야 되고요. 어, 물렸을 때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거를 풀어내기 위해서 인내하셔야 되는데 그런 시간에 대한 여유도 함께 갖고 계셔야 됩니다. 예. 근데 이런 거에 대한 기본적인 고민 없이 그냥 큰 돈을 벌겠다라고만 접근을 하면 그건 프로그램이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을 벗어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계속 이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가면서 그리고 프로그램이 보완해야 될 부분 그건 로직의 문제가 아니라 해석의 문제나 대응의 문제들은 확실히 조금 더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 개발되는 영역에서 사실 대응은 이번 오픈할 때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픈을 하고 나서 아마 대응 부분들은 몇 개월에 걸쳐서 조금 현실적인 부분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접근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11시 12분이니까 마저 좀 진행을 할게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주봉을 보면 이번 주에 만들어진 저점이 무너지면 일단 다음 주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게 베스트일 것 같아요. 예, 다음 주는 그냥 내버려 둔다. 내버려 두고 나면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영구간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산다 그러면 이쯤에 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볼 것 같아요. 아니면 그 다음 주. 예. 그래서 시간적으로 보면 5월 오늘이 5일이잖아요. 6이 6, 7, 8, 9, 10, 11, 10 그러면 다음 주 가고 11, 12가 주말이고 그럼 13일부터니까 시간상으로 보면 13일 이후가 제가 보기에는 가장 베스트일 것 같은데 일단 고민을 해봐야겠죠. 그래서 주식을 산다 그러면 다음 주는 포기하고 그 다음 주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떨까라는 게 제 개인적인 입장이고요. 음,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보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외국인이 선물을 그렇게 많이 매도친 거에 대한 상황도 좀 확인을 해야 될 것 같고 반대로 주식은 거의 안 팔고 있거든요. 지금 주식을 팔고 있는 건 기관이지 외국인이 아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하방이 오더라도 시간이 흐르면 복구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는 걸로 보여져서 일단은 예, 다음 주 정도, 다음 주 일주일 정도는 그냥 관찰을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건 삼성생명인데 가상화폐도 이제 거의 대동소이한데 한번 볼게요. 이 논리를 이해하시면 재미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좀 표현하기 어렵죠. 자, 이것만 딱 떼서 이게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이잖아요. 잘 보시면
예, 찾는 게 보이실 거예요. 거의 유사하죠. 그쵸? 잘 보세요. 그러면 유사한 흐름이 보이실 겁니다. 예, 긴 하락이 존재해요. 긴 하락. 그러니까 거래를 한다는 건 충분히 오르는 게 아니라 충분히 떨어져야 돼요. 이게 사실 굉장히 다른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상승장이라는 거를 찾잖아요. 근데 상승장이라는 거는 충분히 상승한 상태를 의미해요. 충분히 상승한 상태. 그러니까 사람들 머릿속에 이게 상승하고 있구나라고 느껴질 정도면 바닥에서 상당 부분이 올라와 있어야 인지가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밑에 있을 땐 사실 인지가 안 돼요. 2018년 1월 달부터 아마 하락이 시작됐을 텐데, 예. 이때 보면 고점에서 이제 첫 번째 달 하락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일봉을 보고 있으면 이게 마치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하락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실제로 지금으로부터 1년이 지났잖아요. 예. 그러니까 사실 시간적으로 보면 예, 충분히 하락을 한 거는 맞아요. 예. 단지 제가 원하는 구조를 안 만든 거죠. 근데 지금의 여기 상황을 삼성생명의 상황을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거의 유사합니다. 얘는 2011년, 17년도 11월 달부터 떨어졌어요. 예. 그러니까 지금의 어, 비트코인보다도 더 긴 하락장이 온 거죠. 음, 산이 높으면 골이 깊고 골이 깊으면 산이 높죠. 예. 저는 아주 깊은 골을 찾아요. 그게 제가 전형적으로 추구하는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예. 지옥을 찾는 거. 지옥이 오기 전까지는 기다리죠. 그게 단기 지옥이냐, 장기 지옥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거지. 그래서 삼성생명은 조금 더 지켜보려고요. 계속. 근데 이런 친구들도 사실 아랫꼬리나 윗꼬리를 제법 잘 그리거든요. 근데 조금 비트코인은 그에 비해서 조금 다른 모습을 좀 보여줬던 것 같긴 해요. 삼성생명은 지금이 8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이 한 16조 정도 되니까요. 13만 원이었을 때는 한 30%니까 한 24, 5조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시총 24, 5조짜리 기업의 흐름인 거예요. 예, 그런 정도의 돈이 오고 가는 그런 규모의 기업을 분석하는 건데 사실 그거에 비해서는 비트코인이 훨씬 더 무거운 종목이라고 생각됨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가볍게 움직이는 게 조금 놀랍긴 해요. 어, 계속 이 종목을 추적해 갈 거고요. 계속 거래를 할 거고 그러면서 계속 이야기를 좀 해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이렇게 하면 돈을 벌어가 아니라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풀어가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실 가상화폐를 가지고도 이런 이야기를 해보고 싶었는데 가상화폐는 어, 저는 정말 타이밍을 못 잡았어요. 음, 그래서 생각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요. 지금까지 슬라이더만 기다렸던 거를 바꿔야 되기 때문에 좀 생각이 좀 필요해 보여요. 그리고 만약에 삼성생명이 운이 좋아서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나중에 이제 지금의 상태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은 이야기들을 나중에 해드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제대로 정말 원하는 만큼 오르고 이제 결과물을 보여주게 되는 상황이 오면 지금의 상황이 그 이제 한참 미래의 얘기죠. 그 미래에 갔을 때 이렇게 되는 이유를 어, 이야기할 수 있는 날이 오겠죠. 그러니까 지금 상태에선 사실 93,800원인가요? 예, 거기가 1차 목표예요. 93,900원. 그러니까 한 94,000원 정도를 보고 지금은 움직이는 거죠. 이 종목이랑 정말로 유사한 종목을 찾아봐라 그러면 의외로 삼성전자를 보여드릴 수 있어요. 지금이 한 이 정도 온 거죠. 예. 지금이 거꾸로 이걸 차트를 거꾸로 그릴 수 있을 거예요, 아마. 잠깐만요. 차트 거꾸로 보기가 있나? 차트 환경 설정에 거꾸로 보기가 있는지 잠깐만요. 예. 거꾸로 볼게요. 예, 이렇게 거꾸로 보면 이거 왜 안 되지? 거꾸로 보기가 될 텐데. 음? 안 되네요. 돼야 되는데.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여기서 이렇게 하고요. 떼고 봉을 누르라고요? 봉을 누르고 거꾸로 보게 이렇게요. 됐네. 그다음에 거꾸로 보기를 했으니까 봉이 바뀌어야 되는데 봉을 바꿔서 볼 수가 있는 방법이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안 해봐서 봉 색깔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지 모르겠네요. 안 보여요. 거꾸로 보기 기준선 유형 이거를 파란색으로 하고 이거를 빨간색으로 하면 예 이렇게 되겠네요. 자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뒤집은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의 차트를 뒤집은 건데 예, 이거를 삼성생명이랑 비교해서 보시면 보세요. 어디쯤인지 보이시죠? 이렇게 보이시면
이렇게 놓고 얘도 색을 칠해서 보면 대충 더 명확하게 보이겠죠. 자, 예. 지금 여기 언저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여기 언저리에 왔다고요. 이렇게 쫙 떨어져요. 이렇게 쫙 떨어진다고요. 그러다가 예, 고점을 넘는 장대 음봉이 하나 나와요. 그게 이봉이잖아요. 예. 그리고 이렇게 밑으로 한번 팬다고요. 이렇게. 그래서 밑으로 이렇게 쭉 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한번 달고 올라가면 그다음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봉을 찾는 거죠. 이봉. 이렇게 상승으로 턴하는 양봉이 하나 나와야 돼요. 이걸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걸. 그리고 그 봉의 고점을 넘어가면 예, 이런 식의 흐름이 그려지는 거죠. 지금은 제가 보기에 한 요 정도? 요 정도 위치가 아닐까 생각을 해요. 그러면 멀리 봤을 때는 지금이 바닥권이지 예, 고점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사실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봐요. 근데 이걸 이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경험을 해나가야 되니까 첫 번째는 제가 생각하는 걸 사람들에게 직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거고요. 예, 두 번째는 그래서 이 방식이 뭐다라는 걸 사람들이 좀 체감할 수 있게 해드리는 게 사실은 목표예요. 이 툴이 좋다, 이런 분석 방법이 좋다는 그거는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방법이 아니어도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이 방법이 아니어도 된다는 거예요. 저는 제가 제공하는 제가 만든 회사가 제공하는 이 방법이 유일무이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이 방법을 가지고 다른 방법이랑 섞어서 접근을 하셔도 되고요.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거래하는 이유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이유를 투자하시는 분 입장에서 공감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이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쓰시더라도 그 철학은 그대로 가져다가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 다른 방법이 요구하는 그런 투자의 형태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을 가지고 있는지도 나중에 쉽게 파악이 되실 수 있을 거예요. 뭐가 뭔지 이해를 할 수 있는 날이 오면 말이죠. 계속 저는 이제 이 종목을 올해 한 11월까지는 계속 추적해 볼 거고요. 아마 산다면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더 사게 될 것 같아요. 구조상. 그러면 이제 정해진 규칙에 따라 그대로 거래를 할 거고요. 그대로 거래를 해보고 그 결과가 정말로 분석한 것에 합당하게 나오는지 아니면 엉뚱하게 나오는지는 시간이 좀 더 흘러서 같이 확인해 갔으면 좋겠어요. 지금 제가 거래를 하면서도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던데 저는 손실은 나도 말을 뒤집진 않아요. 예, 안 뒤집습니다. 왜냐면 저는 뒤집어도 사실 크게 손실이 날 게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방법, 제가 제시하는 그런 방법에 의해 자기 생각에 충분히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거래를 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뭔가의 행위를 실행을 하면 그대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예, 저는 이게 단순하게 제가 거래를 한다라고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서 예, 순간적으로 보이는 돈에 의해 의사결정은
안 하고 싶은 거죠. 그게 가상화폐 쪽도 똑같아요. 예, 가상화폐 쪽도 이렇게 하면 돈을 번다라는 그런 아주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거래를 했을 때 뭔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관찰하고 생각하고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거래를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런 메시지를 상대방에게, 투자자에게 전달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구조가 안 나오니까 그냥 발을 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거래해서 야, 나 얼마 벌었어. 나는 거래를 잘해. 라는 거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의지는 사실 없는 편이에요. 그게 결코 옳은 방법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을 하려면 사실은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300%, 400%, 40배 이렇게 해야 사람들이 열광하죠. 근데 그건 진짜 오래 못 가요. 오래 못 간다고요. 그 오래 못 가는 거를 여러분들이 계속 요구를 하시면 그게 단기적으로 그거에 부응하는 사람이든 프로그램이든 그 당시에는 호응을 받겠지만 긴 시간으로 봤을 땐 결국 사라져야 될,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예요. 왜냐면 40배라는 수익은 절대로 지속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수익률이 아닌 거죠. 지금까지 우리의 눈에 노출됐던 수많은 사람들, 수많은 고수들이 제시한 그 수익률은 실제로는 허구일 가능성이 꽤 높아요. 그거는 이 바닥에서 한 10년 정도 있어 보면 당연한 거죠.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벌어요? 그럼 100억으로 1000억 버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1000만 원으로 100억을 벌 정도의 투자 기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0억으로 1000억을 버는데 1년이 안 걸립니다. 그리고 1000억으로 1조를 버는 건 더더욱 짧아요. 그런데 항상 100억대에서 멈춰요. 그 이유를 잘 아시면 돼요. 왜 우리가 아는 고수라는 사람들이 100억대의 수익에 가면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 안에 굉장히 쉬운 답이 있습니다. 두세 가지로 생각을 해보시면 되는데 첫 번째는 그 100억대 관계 거짓일 수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0억대 이상의 자금을 집행하면 노출이 돼요. 그 전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의 돈은 시장을 주무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눈에 뜨이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되는 돈이지만 이제 100억대 이상이 시장에 유입되는 게 눈에 보이면 가만 안 두겠죠. 예, 수조 원을 굴리는 자들이 가만두지 않을 거 아니에요. 예, 그렇게 시장에 노출이 되면 시장에 타겟이 되면 살아남기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수익이 증가할 수 없는 거죠. 예, 세력의 눈에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기법을 쓰는 것과 세력에 완전히 노출이 돼서 예, 완전히 먹잇감이 되는 상황은 전혀 다른 상황인 거예요. 예, 세 번째는 그 많은 돈을 벌기까지 이 시장이 무섭다라는 걸 알았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죠. 돈을 벌었지만 시장은 무서운 거고 예, 더 안전하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추구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나눔을 한답시고 예, 그런 행동을 하는 이면에는 그런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세 번째는 가장 사실 좋은 시나리오고요. 예, 무서움을 알아서 사람들에게 뭔가 배품을 하겠다라는 거는 좋은 의도일 수도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닥 좋은 결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사실 막 돈 벌었다라고 막 시장에 나오는 그런 고수들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생각해요. 고수는 시장에 나올 수가 없다고요. 저보고 누가 고수냐 그러면 택도 없는 소리라고 얘기하죠.
고수는 시장에 노출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운이 좋아서 프로그램이 많이 팔렸어요? 그러면 제 얼굴을 열심히 팔아가면서 다른 짓을 할까요? 저라면 안 그럴 것 같아요. 잠수하지. 잠수 타죠. 더 이상 아쉬운 게 없으니까. 조용히 살아가도 되는데 왜 사람들에게 시달려 가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요? 자금이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중요한 건 저 사람이 아니라 나예요, 나. 저 사람이 쓰는 방법이 아니라 내가 쓰는 방법이 의미가 있느냐고. 내가 쓰는 방법이 의미가 있는데 저 사람의 방법이 도움이 되느냐죠. 도움이 안 되면 버려야 돼요. 그건 아주 당연한 겁니다. 그게 저든 다른 사람이든 아무 상관없어요. 첫 번째는 나에게 맞느냐, 그리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느냐. 예, 그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이 물건을 팔아야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소리인데,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어, 다른 사람들이 만든 물건은 후져요. 안 좋고요. 제가 제안하는 제품이 제일 좋고 이걸 쓰셔야 돼라고 설득을 해야 돼요. 그게 마케팅을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휴대폰을 만들고 이게 TV를 만들고 그런 시장이라면 그렇게 해도 돼요. 품질을 보증할 수 있으니까. 삼성전자가 갤럭시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예, TV에 대한 품질을 보증할 수 있어요. 아니면 교체해 준다고요. 우리 휴대폰을 샀는데 문제가 있어? 바꿔줄게. 그럴 수 있잖아요. 그만큼 그 제품을 내놓는 자의 입장에서 개런티 할 수 있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제가 노트8을 쓰는데 액정에 붉은색이 막 떠요. 그래서 AS 센터 가져갔더니 어, 별 얘기 안 해요. 그냥 갈아줘요. 20 몇만 원, 30 몇만 원이라는데 이 액정 값만 그냥 바꿔주더라고요. 결함이래요.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결함입니다. 결론은 바꿔줄게요. 그럼 바꿔주더라고요, 그냥. 그러니까 책임을 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제품이 좋다라고 상대방에게 설득을 하고 판매를 하면서 그 판매에 문제가 생겼을 때 반대급부로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투자 시장엔 그게 존재할 수 없다고요. 투자 시장에서 이게 최고야라고 할 수가 없다고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상대방한테 팔 때 이걸 믿으면 돼. 이게 최고야. 이건 무조건 수익이 나라라고 팔면 안 돼요. 병원에 가면 진료를 하잖아요. 그럼 진료를 하면서 약 처방을 할 때 그냥 일방적으로 약 처방을 하는 게 아니에요. 좀 더 복잡하게 들어가면 이 사람이 트러블이 있는 게 있나, 뭔가 약물에 대해서 특별한 반응을 하는 게 있는지, 알레르기가 있는지, 무슨 병력이 있는지 그런 것까지도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죠? 왜냐면 사람의 생명을 다루고 사람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투자 상품도 저는 똑같다고 봐요. 예, 이런 투자를 다루는 데 있어서 사람마다 다 제각각 재력, 학력, 지력, 예, 감, 이 감수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다른데 그런 것들을 깡그리 무시하고 그냥 이렇게 해라고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돈을 벌고자 무조건 푸시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시장이라고 생각해요. 물론 어, 지금까지의 이런 상품을 파는 사람들은 그렇게 팔지 않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 거 다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상품을 팔잖아요. 상품을 팔아서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을 써서 돈을 벌고 어떤 사람들은 그 상품을 이용해서 돈을 잃어도 사실 돈을 잃고 벌고를 떠나서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번다고요.
하지만 이게 돈을 많이 벌자라고 하는 목적도 있지만 잘못된 거래를 막아야겠다라는 취지로 이게 시작된 거기 때문에 어, 무조건 수익을 추구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제 주식회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이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기 때문에 매출을 만들고 수익을 만들어서 이 사업에 투자한 주주분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균형은 필요하겠죠. 균형은 필요한데 그게 정말 일방적으로 음, 사익만을 위해서 어, 그냥 막 팔아 제낄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이 이제 출시되게 되면 이거를 쓰시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매뉴얼들이 나갈 거예요. 예. 그래야 충분히 대응을 하실 테니까요. 가상화폐 쪽은 좀 짧게 보겠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이미 잘 가고 있고, 예. 제가 그걸 못 잡아냈다고 해서 달라지진 않을 거니까요. 음, 자, 이게 비트코인인데요. 비트코인에서 여러분들이 고민하셔야 될 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렸어요. 그죠? 지금의 봉을 딱 보면 위도 열렸고 아래도 열렸다고요. 그러니까 위로 올라가는 거에 대한 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위로 올라간다고 해서 이건 반드시 떨어질 거야, 이건 내려야 돼, 그딴 거 없어요. 계속 가도 상관없어요. 근데 지지는 4831에 있다라는 것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얘가 십자봉을 그릴지, 음봉을 그릴지, 양봉을 그릴지는 몰라요. 다만 반드시 떨어져야 될 이유는 없어졌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가 나오면 십자봉을 생각한다고요. 보통 이런 경우라면 십자봉을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그러니까 십자봉의 다음 봉에서 지금 봉의 저점을 지키고 올라가는 그런 시나리오가 가장 기본적인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저라면 매수한다 그러면 이게 밑으로 내려와서 4831부 사이에서 아래 꼬리를 싹 감을 때가 제 입장에서는 거래를 해야 되는 타이밍이에요. 근데 그게 오지 않고 위로 올라간다? 어쩔 수 없어요. 그냥 가게 둬야 돼요. 이건 가도 상관없는 구조니까. 하지만 이걸 보고 매수해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들어요. 음. 내리면 어차피 4831까지 내려올 수 있는 구조니까요. 주봉. 주봉에 저항이 있다고 했죠. 예, 주봉에 저항이 있었는데 아마 금요일 날까지 이 저항을 찍지 않았던 걸로 기억해요. 그죠? 그리고 전봉의 고점을 넘으면 된다고. 근데 이제 고점을 넘었잖아요. 근데 지금 상태에서는 고점을 넘었고, 예, 고점을 넘었는데 지금은 저항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주봉상으로는 거래가 부적합한 거죠. 월봉상으로는 어차피 위에 저항이 없기 때문에 월봉은 홀딩해도 상관없지만, 예, 주봉상에선 저항이 있는 상태니까 이게 내일 아침 9시까지는 되도록이면 거래를 안 하시는 게 나은 거고, 내일 아침 9시가 되면 어차피 저항이 다 풀릴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월요일 아침 9시 기준으로 해서 다시 거래 전략을 짜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 거예요. 월봉은 계속 순항하는 겁니다. 지금 구조에서 큰 문제 없어요. 주봉은 저항 위에 있으니까 내일 아침 9시까지는 일단 시간을 좀 두시고 예,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고 예, 그러면 내일 일봉이 바뀔 거잖아요. 그럼 지금 0구간을 지나고 있는 거고 내일 또 1구간에 들어오니까 오늘 만들어진 저점이 내일의 손절선이 되겠죠. 예, 그래서 일봉에서 거래하신다 그러면 그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더. 자, 알트를 보면 이걸 보세요. 이건 전형적인 흐름이죠. 장대 음봉 뒤에 십자. 그죠? 장대 음봉 뒤에 십자. 지금 그러니까 비트는 돈이 잔뜩 들어와 있는 상태고 알트는 돈이 빠져나가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얘네들은 위가 열려 있는데도 안 가요. 근데 밑에 지지는 아직 안 찍은 거죠. 지금 주봉은 지지 저항 사이에 껴 있잖아요. 딱 보시다시피 저항, 지지. 그러니까 지금은 주봉의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내일 아침 되면
지지도 풀리고 저항도 풀려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든 가겠죠. 그러니까 아침 9시에 좀 보셔야 되고요. 이거는 이제 리플인데 아직 지지를 못 찍었고 저항도 지지까지는 살짝 갔다 왔네요. 지지는 살짝 갔다 왔고 저항은 마저 찍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좀 애매모호한 흐름이고요. 주봉은 그때 금요일 날 이야기할 때 위에 저항이 있다고 그래서 위에 가서 이제 저항을 찍은 상태고 얘가 올라갈 거면 내일 아침에 조금 더 양봉을 더 만들어 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매수하기 좋은 상태가 되고 만약에 이대로 끝나면 주봉상 저항이 더 내려올 거니까요. 내일 아침 9시에 조금 위치를 한번 다시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라이트코인인데 라이트코인도 보시면 이게 시뮬이 되면 지지를 찍은 건지 안 찍은 건지 확인하겠죠. 자, 여기서 보면 이제 시뮬이 됐는데 아직 안 찍었어요. 그리고 위도 열려 있는데 위도 안 가고 있는 모양새고 아래는 지지를 안 찍었고 주봉은 저항에서 밀렸고 지지에서 올렸고 그 사이에 껴있는 모습이에요. 이오스. 이오스도 똑같아요. 예. 그래서 주봉상 저항에서 맞고 떨어졌고 지지에서 찍고 올라갔고 그럼 지금의 모습을 보면 비트 쪽에만 돈이 잔뜩 들어가 있고 알트 쪽에서는 그렇게 몇 달철처럼 막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돈의 이동이 알트 쪽에다가 배팅했던 돈들이 지금 다 비트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양새예요. 원화를 보면 원화도 비트는 좋잖아요. 딱 보시다시피. 예. 전혀 문제없는 흐름을 보이고 있고요. 반대로 이더는 못 가고 있어요. 이더 못 가고 있죠. 예. 리플도 죽쓰고 있고 그다음에 라이트코인도 예, 크게 못 가고 있는 상태. 그다음에 BK 그나마 BK가 윗꼬리가 더 적은 편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오스도 못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의 몇몇 코인들만 봤을 때 받는 느낌은 예, 비트 쪽에 힘이 너무 많이 쏠려 있는 듯한 것으로 보여요. 이제 공격적으로 투자하신다 그러면 사실 지금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고요. 뭐 나는 손실까지 감대할 자신 있다 그러면 어차피 월봉이 위가 들려 있기 때문에 매수하신다고 해서 이거는 안 될 거요, 안 될 거요, 안 될 겁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근데 항상 중요한 건 리스크를 줄여야 되는 거니까 지금 상태에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더 내려와야지만 판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라서 예, 감안하시고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거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에 대한 불만은 저는 없어요. 물론 거래하시고 싶은 분들에게는 정말 짜증스러운 일일 수는 있지만 예, 정말 거래를 하고 싶어서 거래 기회를 찾는 사람에게는 거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하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은 사실 쉽게 변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그래서 일단은 공격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지만 어찌 보면 매매 타이밍으로 적합한 부분은 알트는 아직은 온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셨으면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물론 지금 최근 제가 보기에 하나 둘셋 달 동안에 상승하는 상황에서 한 번도 매매 기회를 포착하지 못했기 때문에 뭐 이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 반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은 예, 고려하지 않으시고 거래를 하셔도 사실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봐요. 예, 다만 한 번쯤 계속 생각을 해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가 맞든 틀리든 그거와는 별개로. 예, 그래서 일단은 월봉은 아직 적합한 매매 기회가 주어진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예, 신중한 접근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가상화폐가 가격이 충분히 내려오는 상황이 들어오면 예, 지금 제가 삼성생명을 사느냐고 예, 밀어넣었던 돈 중에 일부를 다시 가상화폐 쪽에 넣어놓고 예, 거래를 준비할 생각입니다. 그리고 거래를 준비할 때는 똑같이 공유를 해드릴게요. 시간이 많이 늦었습니다. 내일 휴일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좀 잘 보내시고요. 예, 저는 다음 주 목요일? 아니, 다음 주 금요일. 예, 금요일 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